28년 전에 옥중고분군을 최초로 발견하고 연구하시고 또 그 인연으로 합천 명예군민이신 조영재 교수님께서 오늘 특별한 강의를 마련해 주신 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1985년 옥중고분군의 발견은 가야의 한 나라가 우리 합천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한 일대 사건이었고, 고분군으로 출토된 유물과 유적의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9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옥중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역사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낍니다.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합천군이 우리나라 대표 역사문화도시이자 세계문화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자산이자 인류 공동의 유산인 옥중고분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주민 지인들을 만나면 세계문화유산 옥중고분군의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영재라고 합니다.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년 전에 제가 이 옥중고분 발굴 관계로 인해서 합천 명예군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천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특히나 본인이 이야기하기엔 좀 쑥스럽습니다만, 저도 나이가 이제 한 70이 되니까 괜찮지 않나 싶은데, 제가 호가 옥전입니다. 근데 이 호라고 하는 건 나이 드신 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자가 지어주고 또 다른 옆에 삼자가 추인을 해야만이 그 호는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참 영광스럽게도 그 서울대학교의 고고학의 최고 선도자였던 김을용 선생님이 옥전에 오셔가지고 저보고 조 교수는 앞으로 옥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옆에 국립중앙박물관장이었던 한병상 관장님이 추인을 하겠다. 그래갖고 좀 영광스럽게도 우리 한국의 고고학을 대표하시는 그 두 분이 지어주고 추인을 해줬는데, 사실 좀 호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 옥전이라고 하는 호가 굉장히 좀 대가라 할까, 예술가로서 예를 들어서 남전이라든지 하나 이런 것처럼 대가들인데, 저는 저 스스로 그 정도의 대가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근데 저자들은 가끔 행사하면은 또 그런 명칭을 붙여줍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런 경양각지에서 강연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강당을 확 차게 메워주는 이런 열리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학문적으로는 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 2시간 정도 중간에 약간 다른 상이한 내용 2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게 슬라이드에 주로 나오는 것처럼 학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 다른 하나는 마치 오늘 군에서 녹화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저만 아는, 가만히 여기에 이제는 저하고 같이 고락을 같이 하면서 조사에 참여했던 여기 주민들은 대부분 많이 돌아가시고 살아계시도 몸이 안 좋고 그런 분들이라서 여기에 몇몇 분의 얼굴이 익은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그야말로 저하고 같이 땀 흘리면서 옥전 발굴을 했던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아는데, 이제 그분들도 없고, 저도 이제 사라지고 나면 영원히 잊혀지고, 바꿔 말하면 기록되지 않는 기억
뭐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저만의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전반전은 비학문적인 이야기입니다. 조금 학문적인 거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 전반 반점은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나머지는 학문적인 부분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옥점 고분군을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전 끝나고 또 후반전이 끝나고 그 시간이 되면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 저희한테 물어볼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점 고분군이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서 지난주일에 성대한 행사도 했는데 사실은 이 옥점 고분군이 무엇 때문에 등재가 될 정도로 중요했던 건가, 주목을 받았던 건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옥점 고분군이 처음부터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대상은 아니었죠. 제일 처음에 됐던 것은 세 개입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 다음에 함안의 만리산 도항리 말산리 고분, 그 다음에 고령의 지산동 고분. 요 세 개만 대상으로 해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고분군은 괜찮은데 유물이 좀 속된 표현으로 좀 시원찮다.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옥점 고분군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옥점 고분군이 가야 문화를 알려주는 정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넣자. 그러니까 육가야도 아닌 여기에 다라국인 옥점 고분군을 등재로 하려고 그러니까 육가야의 고지였던 고성, 창녕 이런 데서 가만 못 있단 말이죠. 우리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6개가 됐는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호남 지역이, 호남 동부 지역이 가야 고분들이 끝까지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원을 끼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놀랍게도 경남, 경북도 하지 못한 가야의 날 선포식을 도지사 주도하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랑리 고분으로 대표되는 남원 지역의 고분군이 이제 상하로 만든 홀이라는 관을 잡죠. 그걸 들고 이제 옷 색깔을 가지고 정일품, 정이품, 정상품 이런 식으로 쭉 당상만 당하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갖고 도열을 합니다. 근데 중국 기록에 의하면 중국 황제가 의전회의를 하면은 제후들이 신하들이 쫙 서는데 칼을 쥐고 있습니다. 칼을 쥐는데 요 칼 안에 있는 요 부분 여기에 이제 용도 있고 부항도 있고 암구도 없고 아예 두문 고리도 없는 것도 있고 여기에 신문을 삽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앞에 정일품 정도 되면은 용이 있는 칼. 무령왕릉 왕 오른쪽 허리에서 이 칼이 하나 나왔죠. 여기에 용이 달용문이라고 했어요. 용문이 나옵니다. 이거 이 용문 한두 대도도 옥전엠 사모군에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에 한 30자루 정도 알려져가 있는데 대부분 도굴품이고 발굴품으로 나온 거는 백제지역에 두 개, 무령왕릉하고 저쪽에 영산강 유역에 신촌 구호을관이라고 하는 단지 무덤 안에 있는 지배자 무덤에 한 자리 났습니다. 경주에서는 천마총, 다음에 식리총, 그 다음에 어디 한 군데 나왔어요. 그 외에는 전부 도굴품으로 알려졌을 뿐이지 이게
어디 거냐 정확하게 몰랐는데 옥전 M45문이 이게 넉 자루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전리에 상정하다시피 이거는 왕관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최고 지배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건데 뭐 지금 저는 이게 그 남조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게 고구려를 통해서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남조에서 백제를 거쳐서 요 시기 되면 아까 이 대가야하고 이렇게 이 지역하고 연맹을 형성하는가. 그러니까 대가야는 그 백제하고 굉장히 친했던 세력이고 해서 그게 거쳐서 들어온 게 아닌가. 근데 이 일본의 연구자는 이 칼은 여기에서 만든 거다. 근데 이것들은 아마 중국 쪽에서 들어왔던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이 토기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M1호는 여기 쫙 다른데 이걸 짤로하지요. 곡선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야 토기의 특색인데 이 토기 지금 요 형태 정사각형이 조금 넓은 이런 토기들은 다 대가야 토기들입니다. 대가야. 그러니까 고림지산동에서 주로 나오는 토기. 이게 M45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무덤은 지산동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독자성이 아직 있는데 유물은 뭔가 비슷하다. 이럴 때는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연맹체입니다. 연맹체. 그러니까 대가야 연맹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학에서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게 이 지역이다. 뭐 고령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우럭 12곡에 나오는 상가라도 하가라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가라도가 고령이고 하가라도가 하나의 수도였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강력했다. 그러니까 대가야의 인명체가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도 넘버2가 여기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게 다 이거는 고령에 나온 토기하고 섞어버리면 못 찾을 정도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극단적인 경북의 어떤 연구자는 속국이다. 다라국이 이제 대가야의 속국이다. 지방 하나의 그거다라고 또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그거는 전체를 못 본 거죠. 고문 더 의미가 있는 게 고문의 구조인데 고문 구조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성을 가진 집단으로 보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덤 형태가 이제 목광묘계에 통해서 이른바 수혈식 석광묘라고 하는 이제 가야 지배층들의 무덤, 대가야도 그렇고, 어디입니까? 함안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어디든 왕릉을 파면 돌로 된 무덤이 좁고 길쭉한 그런 운도로 다 닫아놨던 그게 이른바 가야의 전형적인 무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고구려는 적석층도 있고 횡예식 석실도 있는데 백제는 횡예식 석실이죠. 그다음 신라는 적석목각분입니다. 여러분 적석목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목각을 두고 그 위에 돌을 쌓아서 무덤 만드는 천마총 들어가 보셨죠? 천마총은 이제 반으로 잘라갖고 보이도록 해놓은 건데 거기에 목각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돌을 확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경주왕릉은 도굴을 못합니다. 도굴하러 들어가면 생매장 당합니다.
돌돌 몇 개 빼다가 쭉쭉 들어가다가 잘못해가 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은 바로 그래서 도울이 안 된다. 그래서 천마총이든 98호분이든 황남대총이든 발굴하면 유물이 발발 쏟아지는 게 고분의 구조의 특이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옥천 고분도 특이성 때문에 유물이 남아 있는데 수요식 석곽이라는 이 구조는 도굴이 굉장히 용이하고 그래서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지금 보시죠. 바로 옆에 M35분 바로 옆에 있는 M45분인데 뭐 몇 메다 안 떨어져가 있죠. M45분하고 35분. 그런데 안을 파보니까 엄청나게 좁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물론 나무 뚜껑을 했지만 발굴을 할 때 보니까 여기에 납작한 돌들이 막 처박혀 있었습니다. 개색을 썼다는 것이죠. 물론 전통이기 때문에 나무 뚜껑도 같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렇게 좁고 위에 뚜껑도를 닫는 이것은 옥전 자체의 전통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건데 여기에 있는 유물들이 다 대가야 계통입니다. 이때는 대가야 지상용 고분은 전 무덤의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더 강한 대가야의 명체 이들로 참가하면서 약간의 그 독자적인 무덤마저도 이제 좀 버려가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건데 역시 뭐 도굴이 많이 돼서 그 흔적만 남았습니다만 연봉은 환두되고 은상간 이 상간기법은 은실을 두들겨 이어서 만든 상간기법은 백제의 기술입니다. 백제의 기술. 백제의 기술이 들어와서 가야에도 퍼지고 일본 열도에도 퍼지는 그런 기술인데 이게 보황이죠. 보황이 입을 딱 다물고 여기도 뭐 보황입니다. 이제 용봉은 환두대도가 도굴되면서 요것만 남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식 귀걸이. 왜 가야식 귀걸이냐? 이거 나이 드시고 군수님 아시겠습니까? 요거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시자지요. 옛날에 그 우물가에 노랗게 달려서 물감을 들이는 그걸 모방한 이 가야는 자연물을 모방한 장식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가야 왕릉이 왜 왕릉이냐면은 여기에 서가 있는 게 전 풀잎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왕관 앞에 시하는 그걸 뭐 초하영 관식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건데 그 풀잎을 모방한 거. 복천동 고분의 10호분에서 왕관이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그 형태입니다. 이거 이제 그 가야에서만 나오는 열매고 여기에 이제 좀 굵어졌죠. 굵어지는 것은 이게 많이 굵은 건 태완식이라고 합니다. 태완식. 그거는 엄청나게 굵고 장식이 많이 된 건 경주의 귀걸이죠. 경주 지배층들의 귀걸이인데 아마 이제 여기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요것처럼 주환이 있고 중간식이 있고 미환이 있는 이런 3단계로 구분되는 게 역시 또 가야 귀걸이의 좀 특색이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백제 귀걸이는 여기에서 쭉 하나로 내려오고 나머지 유관이 옵니다. 띄우는데 요거를 별도로 만들어서 결합은 요 결합하고 요 결합하는 이런 그 귀걸이죠. 요 귀걸이 보고 가야 거다, 신라 거다 묻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고 이거는 금제 모자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없고 일본 와카야마에 샤카노코시 고분이라고 하는 거 거의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처음에 제가 나라문화연구소에 초청받아 갔을 때 일본 연구자들이 이걸 가지고 저희인데 자기들이 이게 나왔다면서 보니까 거의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만 같기 때문에 뭐 여기하고 직접적인 관계 같은 거는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어쨌든 뭐 선진 기술들이 건강한 게 아닌가. 여기에 있는 필리그리 기법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쉽게 고대의 기술로 구사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필리그리 기법이라고 하는 금 알갱이를 하나하나 붙여서 장식을 하는 이거는 그리스에서 오는 기법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에서 와서 신라에도 전달되고 아마 여기까지 들어온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자, 이게 이제 M45문에서 나온 건데 그런 받침입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자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뚫려 있어요. 그럼 이거 어디에 쓰느냐? 요 위에 밑이 두 건 항아리였는 항아리. 항아리 하나 얹기 위해서 이거 오늘날 아마 도예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그러면 여러 번 실패할 겁니다. 만드는 것도 어렵고 이걸 이렇게 하고 가마에 넣어서 제대로 굽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릇 받침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4개가 있는데 이게 뱀입니다. 뱀. 요 형태의 그릇 받침은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뱀이냐?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누가 아주 기발한 생각으로 그게 뭐 때문에 붙였다라고 하면 학계에서 발표해도 좋습니다. 무슨 무엇 때문에 뱀을 붙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복천동 10호분에서는 이렇게 안 붙고 여기에 거북이가 한 마리 딱 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로 탄생신화하고 구지가지요. 그래서 그 복천동 고분이 김해 금강가야의 한 지방 세력이다. 그런 걸 한 적이 있는데 왜 뱀을 붙인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게 대가야의 최고 지배자층 머리 위에 딱 한 점씩만 부장이 됩니다. 2점 이상 부장이 안 됩니다. 지배권을 상징하는, 물론 복천동 고문에 거북이 붙은 그 그릇 받침도 주인공의 머리 바로 위에 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통행기대가 어떤 큰 의미를 가진 것에는 틀림없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귀중하게 취급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뱀을 왜 붙이는지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찌됐든 이게 M45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가야 지배층을 자기가 모방하고 있다. 난 뭐 대가야 지배층, 제가 최고 지배층하고 뭐 대등하다. 이런 걸 과시했던 게 아닌가. 이게 순천에서도 은평이 고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고분에서도 그 지역의 지배층 무덤이 조사되는데 최고 큰 무덤이 여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대가야가 거기까지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중요한.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박물관에 가서 이 토기가 보면 여기 이게 만약 여기서 나왔다면 이 지역도 대가야하고 관계 있는가 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냥 막연히 그릇 받침이다 하고 스쳐 지내가면 모르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서 박물관은 시간만 날 때마다 자주 가봐라. 이런 게 이제 눈에 들어와야, 저희 그 학교 박물관도 그렇고 진주 박물관도 만들어 놨을 때 진주 시민들이 제가 강연을 하면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그겁니다. 교수님 어디 가나 똑같아요. 경주 박물관 가도 톡이고 진주 박물관 가도 톡이고 학교 박물관 다 비슷비슷하던데요. 자세히 보면 가야토기도 나중에 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가야토기도 같은 국단위 접시라도 다 다르고 신라토기 가야토기는 더욱더 다르고, 여러분이 여기에 그 부여박물관이라든지 공주가 박물관 가서 보면은 백제토기하고 여토기하고 또 다릅니다.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박물관 가고 싶고 가도 또 많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수료식 습관도 단계인데 이제 이 횡구식이 축조되는 제법 자체가 완전히 그 장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관을 위에서 아래로 그 하관한다 그러죠. 지금 옛날 우리 그 전통 매장 할 때는 하관식 몇시고 그래 붙죠. 관을 위에서 넣습니다. 이게 이제 수혈식입니다. 수혈식. 이게 이제 호남 지역의 그 정치적인 상황하고 그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 전남대학교의 그 임영진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사람들하고 올려서 가야 고분을 추진하려고 그러거든. 영산강 지역의 마한 세력도 해달라.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 두 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산강 지역의 마한 고분들 그 백제하고는 분명히 무덤 형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아주 의미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뭐 유네스코로 저는 뭐 추진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유네스코 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제 옥전이 부각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성도 해달라, 창녕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더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거지도 합하게 된 지금 이제 유네스코 가야 고분이 7개가 된 게 결정적인 그 계기는 그 옥전 고분군 출토 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 옥전 고분이 발굴할 때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적힌 한 3가지 정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임나 일본부를 부정하는 자료들이다.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것은 일본 고대 역사하고 관계, 뭐 여기서는 시간이 한정돼서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를 못합니다만, 거기에는 이제 일본 서기라든지 광개토도양 비문, 그 다음에 백제 칠지도,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제 고고학적인 그 1차, 2차 자료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일본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역사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남조선 경영론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 이제 임나는 가야의 또 다른 명칭이죠. 거기에 일본의 고대 왕국이 와서 식민지로 지배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은 이제 식민지 역사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근본 개념인 그 타유성 이론을 증명하는 하나의 논리로서 개발된 게 임나 일본론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옛날부터 살았지만 정치유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역사의 시작은 정치세가成立되고 나서부터 역사다. 근데 여기는 사람은 오래 살았지만 못난 한국인이기 때문에 뭐 일제시대 표현에 하면 조선인이기 때문에 역사를 만들 줄 몰랐고 여기에 뛰어난 일본은 자기들이 와서 역사를 만들었던 그게 임나 일본 부고 이 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통치하는 기구가 있었던 게 김해다. 이제 그런 주장이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양국 학자들 사이에 특히 그 일본 서기라든지 광개토항 비문, 그 광개토항 비문 거의 한 부분입니다. 그 임나에 관계되는 비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 국보로 지정된, 그래서 저도 몇 번 보러 갔는데 신문을 안 보여줍니다. 백제에서 만들었다는 칠지도 그 이소노카미 신궁에 그 보관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공개가 안 되죠. 거기에 칼에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 글을 가지고 이제 그 백제가 일본에 이제 그 바쳤다. 그런 기록이 임나 일본부에 그 일본 서기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다 뭐 하는 등등의 수십 년에 걸친
이제 논란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종식시키는 게 그런 그 해석의 논란도 없고 변조의 논란도 없는 게 고고 자료다. 그래서 이제 고고 자료가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주목한 건 아닙니다. 주목한 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조사를 집중한, 그 지금 아시다시피 경주의 왕릉들은 지금도 파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 대왕릉 근처에 쪽샘지구 발굴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세운 자료들이 계속 나오지요.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경주 왕릉은 손대봐야 임나본부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손을 안 댔습니다. 몇가 알려진 금관총이라든지 식리총이라든지 우연히 발견된 것만 조사했고 거기에 무슨 신라의 또는 우리 한국 고대의 찬란한 문화를 밝히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조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했지요. 백제도 별로 안 했습니다. 물론 백제는 일찍부터 고분 구조상 유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남한에서는 가야 이 임나일본부를 증명하기 위함, 다음에 북한에서는 타율성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평양, 그 중국의 식민지로 한국의 역사는 시작했다. 북쪽은 그렇고 남쪽은 일본에 의해서 역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못난 한국인들은 전부 남북한 통틀어서 다 역사를 할 줄 몰랐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본 고고학자들이 동원해서 발굴을 했어. 그래서 수많은 그 평양 정백동 고분, 뭐 낭랑 고분으로 밝혀졌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그 낭랑군이라는 게 결국은 중국 한 나라의 식민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에 임나일본부 가야에 식민지가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가야 지배층들은 외에서 파견됐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친일파가 이 지역의 지배자일 것이다. 그러면은 지배자 무덤을 조사를 하면 거기에 일제가 괄괄 쏟아질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조사를 했죠. 하루 저녁에 창녕 비와가야의 고진 창녕에서는 기록에 의하면 하루 저녁에 화물열차 3칸 정도가 찰 정도로 유물을 실어 나갔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오페라 컬렉션이나 이노우에 컬렉션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일본 그 동경 국립박물관에 가야시대 좀 전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많이 여기 하만에 아까 어떤 분이 오셨던데 하만의 도항리 말산지 고분도 일제시대 때 철저하게 다 파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일제를 찾으려고 그건 뭐 그 눈에 볼록하게 보이는 여기에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옥정 고분도 조사가 아니고 도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그때 몇 년도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일제시대 때 지금은 그분들이 돌아가셨겠죠. 부역을 했다. M11호 발굴 때. 그 일본 헌병들이 와서 파락해서 뭔지 모르고 한 2시간 파니까 너가 쉬라 이렇게 하고 앉아갖고 막걸리 마시고 쉬는데 그 사이에 일본 사람들이 파가 간 거예요. M3호분에 그 조사했던 그 도구를 했던 흔적이 벽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어디 그 창에 이름도 없는 고분도 가서 보니까 도구 이렇게 구덩이가 있어서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일제시대 때 다 파가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야 고분의 뛰어남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발굴 또는 도구를 했겠습니까? 오로지 그 임나일본부를 증명하기 위한 일제를 찾으려고 했는데 안 났습니다. 아마 일제시대 때 나왔던 거는 지금 그 하만 그 군청 바로 뒤에 그 38호분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최고로 큰 도항 말산이 고분에서 거기에서 유물이 한 800점 정도 엄청나게 나왔는데 일제가 한 점 나왔습니다. 한 점. 조그마한 손칼인데 거기에 사슴 뿔을 꼽아서 만든 이 녹박제 병구 도자라고 하는 건데 조그마한 손칼의 손잡이 그 사슴 뿔에 문양이 곡선과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 직코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고분에서는 안 나오는 문양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많이 나와 있는 문양이에요. 그 한 장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800점 나온 중에 그 무덤의 지배자를 상징하는 물건이냐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건이에요. 오히려 갑옷이라든지 큰 칼이라든지 이런 건 다 우리 국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여했던 많은 일본 고고학자들이 이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선해진다 그러니까 회고담을 남겼는데 적어도 고고학적으로 임나일본부는 조선이 어디에 있었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이제 공개가 되어서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임나일본부는 적어도 고고학적으로는 없다. 그런데 계속해서 정치권이라든지 의용사가들이 임나일본은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이제 정말로 유물적으로 이게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한 게 1980년 동네 복천동 고분입니다. 동네 복천동 고분은 뭐 이런 외형이 있는 고분도 아니고 아마 다음에는 확장하면 그 고분도 그 유네스코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고분 발굴 때의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그래서 이게 갑옷과 마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언론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나일본부를 바꾸는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갑옷하고 마구가 같이 나오면은 전투 집단이 기병이 되겠죠. 근데 마구가 안 나오고 갑옷만 나오면은 그 전투 집단은 보병입니다. 근데 복천동 고분의 주 연대가 4세기, 5세기 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일본에서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412년 한 415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 전역에 갑옷만 나오지 마구가 같이 안 나옵니다. 바꾸고 말하면 그 지역은 일본에 있는 보병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복천동 고분에서 그 이전에 마구하고 갑옷이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복천동 고분은 기병입니다. 만약에 임나일본부가 성립하려고 하면은 일본에 있는 보병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부산 동네에 있는 여기 기병들을 부술 수 있어야 임나일본부는 성립을 합니다. 근데 보병이 기병을 이기는 예는 전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예가 없습니다. 중장 기병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과 기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병들이 도저히 붙지를 못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오히려 기병이 역으로 보병을 공격하면 이길 수 있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언론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언론이 일본 쪽에서도 일본에 제가 그 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NHK에서 취재 좀 하자 해서 해라. 그러니까 일본의 유수한 고분 연구자들이 거의 대부분 와서 봤습니다. 뭐 우리야 알죠. 저희들이 올 때야 뭐 선물도 사들고 빼고빼고 웃으면서 왔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발굴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연대가 5세기 중엽 이후로 떨어지면 저거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기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고 왔는데 발굴도 정확하고 연대도 똑같다, 정확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 고고학자들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임나일본부는 성립되기 어렵다.
근데 그거 이제 지금 한유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81년도에 경상대학교에 옮겨서 이제 이 옥정고원을 85년에 처음으로 조사를 했는데 역시 이 감옥과 투구가 연대는 조금 떨어지지만 옥천동 고원보다는 연대가 조금 떨어지지만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시 가야는 동네뿐만 아니고 옥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강력한 기백 집단입니다. 이게 고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증명이 되게 된 겁니다. 이래서 옥정고문이 첫째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옥정고문이 학문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많은 의미를 부여받았던 이유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일제시대 때 워낙 가야고문들을 독을 하고 발굴이라는 이름하에 파냈기 때문에 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고문 외에는 별로 나온 유물이 없단 말이죠. 지산동 고문에 700여기 가까운 그 엄청난 고문들이 있는데 나온 유물은 별거 없습니다. 근간이 알려져가 있는데 그거는 전 고령으로 돼 있지 발굴 때 나온 근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유물을 많이 수집을 했는데 그때의 어떤 도굴꾼에 의해서 산 겁니다. 샀는데 그 근간이 형태가 신라 것도 아니고 백제 것도 아니다. 그럴 경우에 그 형태가 어디 거냐? 근데 가야 거다. 그러면은 근간이 나올 만한 가야고는 어디냐? 했을 때 결국은 지산 고령이다. 대가야 왕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가야 근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발굴품은 아닙니다. 이 발굴을 통해서 나온 유물들은 좋은 거는 거의 다 일제시대 때 다 파헤쳐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야 고분이 4세기나 5세기 전반까지는 그렇게 이 비가번쩍한 금공품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거는 경주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커야 왕관이라든지 정치적인 상징물들이 이제 묻히는데 그 전에는 서로 치고받는, 그러니까 거의 전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게 지배자의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라든지 무기 이런 게 중요한 거지. 폼 잡는 왕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만듭니다. 그래서 5세기 중엽 이전에는 대개 철로 만든 갑옷, 무기 이런 것들이 많지 금이나 은이나 금동을 가지고 만든 이른바 위신제라든지 장식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이제 5세기 후반 넘어가야 되는데 5세기 후반에 속하는 많은 고분들이 일제시대 때 거기다가 파괴됐습니다. 유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옥정고분은 고분의 구조가 좀 특이한, 가야고분이지만은 가야고분에서는 좀 특이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가야고분은 좁고 그 위에 돌로가 뚜껑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은 도굴꾼들이 가야고분 발굴할 때는 이른바 꼬질대라고 하는 것과 푹 수세가지고 돌멩이 탁탁탁 박히면은 거기에 파가 약간 제끼면은 보존이 잘 되는 건 안에 유물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옥천동 고분대에 뚜껑 덜시자 바로 해골이 돼 있고 유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뚜껑만 살짝 제끼면은 버블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옥천 고분군에 있는 지배자층들의 무덤은 나중에는 바뀝니다만 한참 정성기 때는 폭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돌로 뚜껑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뚜껑은 해야 되겠고 돌로 못하니까 나무 가지고 있죠. 나무를 하고 봉분을 해놓으니까 이게 세월이
100년이 100년, 이제 지금 이제 1500년까지 흘러버렸는데 이 나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썩어가지고 위에 있던 흙들이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인데 일제시대 때 자기들 경험해서 해보니까 뚜껑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파가지고 독을 한 부분도 있고 M35번처럼 지금 가장 유물이 많이 해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M35번은 도구를 했는데 벽을 뚫었습니다. 벽을. 파도 돌멩이만 오니까 포기를 했네. 그러다 보니까 유물이 그대로. M15번도 마찬가지지요. M15번도 마찬가지인데 M15번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발굴하려고 나뭇가지 싹 베고 했는데 초계정시 안산이다 그래서 문중에서 그때 판단을 잘 못해갖고 발굴 안 된다. 그래서 발굴하려고 했다가 M15번은 발굴을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3호번하고 2호번하고 이렇게 했는데 3호번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나오고 막 그전에 국가 사립이 됐습니다만은 정부가 막 보존하겠다 이러니까 문중에서 초계정시대 우리 안산 저런 식으로 보존하면 앞으로 잘 보존이 안 되겠나. 그래갖고 1년 뒤에 저희들 보고 이제 발굴해도 좋다.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년 사이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도구를 해버렸습니다. 중요한 머리 부분이 도굴이 이제 뭐 알려졌으니까 좋은 유물이 어디 나온다 하는 걸 이제 도굴꾼들도 압니다.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도굴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뭐 금붙이라든지 금동편들은 나오는데 파괴되고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가야 후기의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게 옥중고문이다. 일본 중국의 문물영 고궁박물관 원장이죠. 우리나라 차관급인데 우리와가 옥전 3호번 유물을 보고 그게 일본 중국도 남조 문화가 화려한 걸로 알려지는데 유물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게 자기들 남조 문화의 실상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다. 그래서 저보고 특별 교류전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까지 했었는데 그 뒤에 원장이 바뀌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추진은 안 됐습니다만 어찌됐든 가야 이 옥정 고문이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인나 일본부를 이제 부정하는 그러한 고고학적 자료, 그 다음에 또 가야 문화의 정수를 알려주는 그게 옥정 고문에 발견되었다. 또 뭐 지금도 아주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은 지금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발굴 당시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는 85년이 이제 첫 발굴이었죠.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이 또 5공화국 시절이었습니다. 대통령 고향에서 엄청난 자료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언론에서는 아타투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KBS, MBC, 그 다음에 전국 언론 모든 데서 동원이 돼서 처음에 갑자기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게 보도통제, 갑주자료와 보도통제 전문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나일본부 관계 자료 이게 확 나왔단 말이죠. 1차 발굴 때인데 나왔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중요했던 발굴이 다우리 발굴이라고 히메가야의 앞시기 기원전 1세기 전후하는 시기의 지배층의 무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을용 선생님하고 한명삼 선생님이 그 현장을 갔다가
마치고 난 뒤에 조영재가 여기 옥전에 뭔가 그때 설명할 때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를 보여주던데 발굴하고 있을 거다 가보자. 두 사람이 갑자기 왔어요. 근데 그때에 뭡니까 김을용 선생님의 제자 중에 동아일보 기자인데 문화부 기자인데 고고학과 출신입니다. 자기 스승만 따라다니면 전국 어디서 특종을 넣는다. 무조건 따라다니는 기자가 안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두 분이 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경상남도에 있는 담당자가 이제 수행을 해서 왔지요. 와가지고 저희들이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발굴을 하는데 보니까 조그만한데 갑옷이 확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흥분 잘하는 김을용 선생님이 막 흥분을 했습니다. 와 이런 게 나왔다면서 막 이러니까 기자가 야 우리 선생님이 흥분하면 이 특종이다. 그래갖고 이야기하는 걸 막 적었어요. 그리고 산위에서 제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왜 우리 진짜 옥전서원에 우리 숙소가 있었는데 그 이제 전화 들려갖고 여보세요 하는 전화 있지 않습니까? 다이얼 전화도 아니고 옛날에 한 그 전화를 빌려가지고 그 사람이 서울 본사에 동아일보 본사에 이런 엄청나게 나왔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게 본사에서 받아들여가지고 학문적으로 그렇지만 지역이 합천이다 보니까 이걸 6단 기사로 써버렸습니다. 이 가판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MBC나 KBS에 알려져 가지고 좀 있으니까 이제 들닥쳤습니다. MBC는 마산 MBC에서 오고 KBS는 마산 KBS, 진주 KBS 다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옆에 물론 그 도 관계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발굴 허가를 받을 때 그게 있죠. 보도 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기 전에 정확하게 그걸 알려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문화재관리국, 지금은 문화재청인데 그걸 내용을 보도할 내용을 미리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일주일 뒤에 동시다발적으로 해라. 근데 그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고학자들은 알죠. 내면이 그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충청도의 모 대학 교수가 중요한 애도 터들었는데 저녁에 9시 뉴스를 박 대통령이 보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뭐고? 그러니까 비서들이 온데 전화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문화공보부 장관 그 전화를 했는데 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약간 기분이 안 좋아갖고 그래 알았다 나 잘한다. 그 다음 날부터 전국이 이제 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모든 발굴 현장에서 알려지는 일은 일단 공보부 장관에게 다 보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예 발굴 허가 조건으로 거기에 다 꼽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당연히 발굴 허가 받을 때 그래 왔죠. 근데 사물 선생님이 그렇게 흥분을 하니까 도에서 안 됩니다 하니까 그 동아일보 기자를 막으니까 사물 선생님이 무슨 소리냐. 국민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지. 왜 너가 먼저 알아야 되냐. 그래갖고 이게 보도가 막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도가 된 거는 결국은 여기가 이제 대통령의 고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목되는 지역이고 엄청나게 보도가 되는데 저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 다음날 바로 관리국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발굴 그만할래. 그래서 무슨 말이냐. 왜 보도를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느냐. 그 자기들 그 국장 과장 회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발굴 조건을 이행을 못했으니까 취소시키자. 논의를 했는데 사물 선생님이 했기 때문에 아마 조영재 저 사람은 못했을 거다. 이 사물 선생님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이제 저는 그보다 더 이제 나도 모르게 심각했던 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고향입니다만은 사실 그 정권의 전통성 문제가 늘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합천 옥정고문에서 왕관도 나오고 뭐 그 가야의 왕릉이 나왔다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걸 전시 문중무덤으로 만들자. 그래서 전 대통령도
왕족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당위성이 있다. 그렇게 회의를 했답니다.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그때 만약에 그러자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이러면 나 아마 그때 관리국장 정도는 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아닙니다. 항구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아마 안기부 끌려가고 나는 상당히 지금쯤은 민주투사가 안 됐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어떤 수석이 안 된다. 전시가 합천에 들어온 게 300년밖에 안 되는데 1500년 전걸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 그래갖고 전 비서관 회의에서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그 뒤에 발굴 마치고 우연히 제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상당한 위기가 있었죠. 어쨌든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옥천 고문이 되게 되고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 이게 이제 조사하게 됐던 시초는 합천댐 수몰지구였습니다. 1984년에 합천, 지금까지 그 합천 환강 일대는 고고학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일제시대 때 두 유적, 죽중리 사지와 창리 고분이라고 하는 합천 그 영주면 그 위에 있는 고분이 일제시대 때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합천댐 수몰지기 광범위하게 이제 수몰이 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사전 지표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플러스 8개가 더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들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4년 겨울, 가을, 겨울이었고, 제가 이제 가만히 학교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합천의 상류지역에 그 정도 유적이 있으면 하루에는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름 방학을 앞두고 학교에 제가 열흘간 출장 난다 라는 이름으로 그 예비를 받아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 들고 합천댐 예정지 밑에 있는 모든 좌우를 전부 이렇게 조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찾게 된 게 옥천 고분이고, 이걸 들고 이제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깨진 토기 조각, 그때 이제 내 눈에 띄었던 게 갑옷편하고 금동, 내주게 보니까 23호분 금동 투부편인데 요만한 조각이 있는데 금동이. 과거 고분 제가 73년부터 그 경주 고분 미추왕릉지구 발굴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발굴하고 있을 때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 소구리를 사들고 총장실에 찾아갔지요. 엄청난 유적이 있다. 조사할 돈 주라. 그때 총장님이 그 신현천 총장이라고 청와대에 있다가 오신 분인데, 그분 형님이 신현학 국무총리였습니다. 그 힘이 있게 왔는데 이분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의 예산이 수도비, 전기세 밀린 것들이 거의 한 1억 가까이 있다면서.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줄라 이랬더만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판 사고했지요. 그때 30대 초반, 겁도 없을 때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총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1000만 원 내는 1억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건데, 총장님이 관리자인데 관리자가 그런 판단도 없느냐? 알았다. 탁 나와버렸거든요. 살이 있으니까 수업 마치고 가니까 오라 그럽니다. 총장실에 가니까 사무국장, 교무처장, 대학원장하고 네 분이 앉아서 줄게 발굴해라. 그러니까 발굴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관리국에 발굴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상대학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굴한 적이 없고 이제 박물관을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그 첫 발굴에 엄청난 유적을 발굴시키겠나 해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슬라이드를 50장을 꼽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정한 날 와서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기를 쭉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마지막에 보류, 통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누가 그거 됐어 그만해. 그래서 뭐 저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내가 떨어졌는가 보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 나왔습니다. 나와갖고 이제 복도에 어제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내 뒤에 갔던 사람들이 다 전국에 왔던 사람들이 하고 나갑니다. 그 2시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장님하고 싸움 해갖고 발굴까지 얻어놨는데 이게 허가가 안 나오면 이게 다 무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기를 해가지고 앉아있는데 한 2시간쯤 되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님, 제가 이제 부산장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미스터죠 왜 안 가서 하면서 나왔어요. 화장실 간다고 나왔는데 제가 어째 갑니까? 이 허가가 취소됐는데 갑니다. 누가 떨어졌다 하래. 그래서 그 사물 선생님 본래 10장 이상 자기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5장이 안 했나? 자기가 다 아는 사람인데 후학이 더 많이 설명하는 거는 허용을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내 줄 알고 보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발굴 허가를 받아서 내려와서 이제 발굴 조사를 시작을 하는데 웬걸 군청에서 안 되는 겁니다. 군청 공보실은 다 되는데 산림과에서 무덤 위에 나무가 자라거든요. 지금은 정비를 했지만은 숲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베야 되는데 벌채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별로 없는 합천 진주관 버스를 타고 6번을 갔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산림개장 과장인데 당신 할아버지 무덤 위에 나무 자라는 그건 두고 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베야 된다. 그럼 이거 마찬가지인데 우리 할아버지 무덤들인데 왜 안 되느냐 이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 당시로서는 화도 나고 해서 청와대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 일도 아니고 우리 학교 일도 아니고 국가 일을 대행하는데 이런 논리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한 기다려보라고. 그 2시간 있으니까 학교 전화가 왔습니다. 허가 났으니까 가라고. 그래 가서 이제 군수님하고 인사하고 그때는 이제 뭐 좋은 얼굴 인사는 했습니다만 한참 발굴하고 있으니까 학교에 행정직원이 이제 노란 봉투가 하나 왔는데 군에서 왔는데 어차피해서 열어봐라 이러니까 명이 벌채 허가를 하니까 발굴해도 좋다. 오늘 이미 나무 다 대고 발굴하고 있는데 뭐 그런 말 못할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했고 이제 마지막에 조사를 마치기까지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저하고 같이 아랫게 그 행사에도 왔습니다만은 그때 발굴을 같이 했던 박성규 그다음에 아야연구 소장 했던 박종리 뭐 지금도 일선에서 뛰고 있는 유창환 이런 우리 그 멤버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73년부터 발굴 전장에 이제 총사를 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유일하게 현장 어르신들하고의 기억은 이 지역입니다. 복천동 발굴 때도 뭐 인부들 50명씩 그걸 하면서 내가 발굴도 하고 다 했지만은 기억에 남는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여름 발굴이 있죠. 여름 발굴에 피곤하니까 저 서원에서 자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 마을에 있는데 여름에 발굴 피곤해서 한잠 들어 자고 있는데 누가 교수님 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일나 보니까 한 2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가니까 소나기가 쏟아지고 근데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이분들이 자기 집에 마당에 있는 건 내버려 놓고 그 유물들이 막 노출되어 있는 현장에 유물 다치가 싶어서 전부 뒤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갖고 비닐을 하고 이런 걸 싹 덮어놓고 놀랄까 싶어 깨면 다음날 아침에 우리들이 놀랄까 싶어서 알리고 간다면서 다 해놓고 저에게 이제 통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느냐. 제가 하동도 조사를 하고 함안도 조사를 하고 김해도 하고 온데 다니면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제가 만난 적이 없다. 아마 이런 분들의 마음 때문에 오늘 무사히 이 조사를 끝마치고 결국은 모두가 주목받는 문화유산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 외에도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여담이고 이제는 입으로 넘어가서 이제 학문적으로 조금 더 지루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복원이 됐는데 처음에는 다 이랬죠.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기는 없고 요 M11호군인데 이걸 마지막으로 여기 있던 나라고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는 무덤이 축조가 안 되고 여기는 여전히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 보존되고 있죠. 우리 합천 지역의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던 거는 합천된 수몰지구 봉계리 유적에서 보면 신석기 시대 늦은 시기부터 유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낙동강 환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와서 살았지 않느냐. 물론 이쪽에도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다음에 이제 청동기인데 옥정고원에서도 청동기 시대의 화살촉, 돌 화살촉이 나온 바 있고 요 진정 들어가는 입구에는 고인돌도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미 사람들이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구현 점토대라고 초기 철기 시대의 유적인데 여기에 옥정 토성 안에 사람들 살았던 집터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옥정고분군 이 일대에 처음으로 제대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한 게 이 완일토기 목관묘당입니다. 지금은 다 매장을 안 하시죠. 거의 다 화장하고 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던 게 목관묘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관을 짜서 안에 하고 그대로 화관을 해서 이게 돌로 만들면 석관묘입니다. 석관묘. 그 청동기 시대 모습이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목관묘가 되게 되는데 이런 거죠. 여기 하고 여기에 목관이 들었던 근저이고 옆에 물건들을 몇 개 나눴는데 이게 이른바 와질토기 유물인데 굉장히 잘 깨어지고 포장할 것 없습니다만은 이 토기는 우리나라의 이 앞시기 토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때부터는 가마를 써요. 앞시기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에는 개방료를 해서 토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 색깔색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토기 문화 영향이 아니고 중국 한나라라고 하는 게 진한 고대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다시피 천리 보편화된 천리 문화를 바탕으로 중원 천하를 통일하는 그 정치체가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상징적인 고고자료가 바로 이런 화질토입니다. 한대 철기 문화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여기 어디입니까? 진전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마지막에 이쪽 쪽에는 아직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물론 크게 보면 다 옥정 부분이죠. 거기에 있는데 원래도 지금도 가야문화재 연구소에서 이 시기의 제대로 된 유적을 찾으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잘 안 나오고 늦은 시기 석방만 지금 나온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여기 이제 이런 시기 목관묘의 이런 시기에는 이런 바닥이 둥근 이런 와질토기가 나온 반면에 이제 2단계가 되게 되면 무덤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목곽이 되게 되죠. 이제 요 둥근데 요 다리가 딱 붙는
발달된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 아까 저게 나온 저런 그 목관묘 시기의 지배자층 무덤은 경주 조양동이라든지 창원 다오리 거기서는 엄청난 유물들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계 유물들이 많이 나오죠. 한대철리 문화를 받아서 그러다가 이제 무덤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곽을 쓴다는 겁니다. 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곽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장유물까지 포함하는 걸 보호하는 그게 곽입니다. 그게 나무로 되면 목곽이고 돌로 만들면 석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그 아무래도 그래 되면 무덤이 커지죠. 보호할 게 많기 때문에 무덤이 커지고 무덤이 커지다 보면 그걸 덮는 봉분도 다소 커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그게 제일 빠르고 큰 게 그 김해 양동리 162호문이라고 하는 그게 가야 최초의 지배자 무덤 아니냐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커졌지만 유물은 이거 토기 한 점, 그 다음에 도끼, 화살촉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는 사람이 살았다 정도지 여기에 뭐 큰 가야 정치체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단계죠. 그 다음에 목각묘가 더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 이제 와질토기가 아니고 이런 도질토기가 나옵니다. 와질토기와 도질토기의 차이는 하나는 평묘에서 와질토기는 평묘에서 반면에 도질토기는 불가마죠. 경사지에서 가마를 만들기 때문에 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신라가야 토기는 두드리면 새소리가 날 정도로 땅땅하는 이런 토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런 발달된 토기가 나오면서 대신 아직은 무덤은 이거 지배자 무덤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규모도 작고 도굴은 됐습니다만 토기 외에는 금속 유물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4세기대의 이 지역의 고분이다. 그러다가 이제 아주 발달하는 게 5세기 중엽 가까이에 되면 저는 뭐 2, 4분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라국 최초의 왕릉입니다. 무덤이 엄청나게 커지고 여기에 곽을 엮고 곽 옆에 보강을 했던 돌들입니다. 석곽은 아닙니다. 이게 3분의 2가 도굴이 됐죠. 여기까지 도굴됐습니다. 여기 일부 이제 돌이 무너지면서 밑에 깔려있던 토기, 그 다음에 도굴 못한 여기에 금슬한 이 녹이 금동녹입니다. 금동녹. 여기에 금동 보관이 발견이 됐죠. 이 사람 팔뼈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칼입니다. 관의 양쪽에 큰 칼을 석자루를 놨던 최초의 이 지역의 지배자 왕릉입니다. 왕릉. 이 토기들이죠. 돌멩이 좀 치우고 나니까 이제 이런 토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왕관입니다. 왕관. 투종 아주 그 정밀한 투종량이 있었는데 얇기 때문에 삭은 없어지고 우리 박물관에 모조품이 전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금제 귀걸이입니다. 금제 귀걸이. 굉장히 그냥 금이 아니고요. 금 사슬을 가지고 엮어난 아주 그 뛰어난 공예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야 뭐 이거는 뭐 가야든 신라든 어디 최고 지배자 왕관입니다. 왕관. 이 왕관이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왕릉으로 보고 그 이제 전시 지방 무덤으로 만들자 했던 이제 그 대표적인 무덤이죠. 이 토기들은 한 무덤에 나오는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요 시기의 특색입니다. 특색이고 요거보다 요거 조금 빠른 연결되는 토기들이 대성동 김해 대성동의 마지막 지배자 무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대가야도 그렇고 다라국도 그렇고 결국 그 김해가야가
타격을 받으면서 흩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후기가야다. 뭐 이렇게 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시기에 약간 격이 떨어지는 이게 67 ABO라고 하는 건데, 요 독일대는 도굴이 됐습니다만, 요게 마구, 갑주, 지금 이제 이 몽고발령 투구라고 해서 폭발주, 고구려 그 고분 벽화에 그려져 있는 똑같은 형태. 이게 아까 이야기한 마구랑 투가 나오니까 이건 기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녹슬고 모잘것 없어 보이더라도 이런 것들이 결국 임나일본부를 뒤집는 그걸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이게 더 발달하면 이제 그 본문이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M15분 초계 정신문중 때문에 발굴을 처음에 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게 도굴된 부분입니다. 도굴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고대 이제 주곽과 부곽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옆에 딸린 무덤들이 붙는 그러면서 호석도 있고 복문을 가지는 상당한 이제 지배 권력을 의미하는데 여기 나온 게 이제 마구 중에 장신구이다. 말의 그 혁대에 이렇게 붙여서 금동 철지 금동입니다. 그 안에는 철이고 바깥에는 금동을 입혀서 아니 사람도 아니고 말에 사람이 타는 말에 저런 정도의 장식을 할 정도 같으면은 그 주인공은 엄청난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로망글라스죠. 로망글라스. 이 로망글라스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으면 아마 이것도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건 말 쪽에 갑옷 말 갑옷이죠. 말 갑옷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밟을 때는 요거만 발견이 됐습니다. 요 조그마한 거. 그 처음에 우리가 야 이게 도굴되면서 옛날 무슨 사이다 병이 깨져 갖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때 그 계명대학교 김종철 선생님하고 오셔가 보고는 이거 좀 이상한 유리다. 이게 고대 유리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말 갑옷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말 갑옷을 우레탄 폼을 가지고 뜯습니다. 떠갖고 박물관에 가서 뒤집어갖고 밑에부터 이제 흙을 파니까 이게 고스란히 밑에 깨져요. 그래서 복원을 했는데 이거는 당시에 극동아시아에서는 만들 수 없는 요 코발트빛 나는 거는 불순물이 있으면 이 색깔이 납니다. 그런데 요 투명한 거 있죠. 이거는 고도의 그 불순물 제거 능력이 없으면 저게 안 나옵니다. 당시 중국, 그 거대한 중국도 아직은 이걸 못 만들고 일본도 못 만듭니다. 그 대신에 지중해 연안에 이게 특히 로만 글라스 중에는 요 전박이 유리잔이라고 하는 이거는 독일 남부 쾰른 지방에 많이 있는 그겁니다. 이게 이제 스텝루트를 따라서 쭉 우리나라에 들어오다가 중국 동북지 요령성까지는 점점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이동부터는 고구려는 한 점도 없고 백제도 한 점도 없습니다. 마치 비행기 타고 들어오듯이 경주 왕릉에만 지금까지 16점이 발견되어 있죠. 경주 왕릉에만. 근데 경주를 벗어나고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옥전 M255 로망글라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학교도 없고 여기도 없고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시대. 야, 우리가 팠으니까 우리 특별전에 좀 하자해도 안 됩니다. 너무 기중하다. 국립박물관에서. 그러니까 우리 발굴 현장에 이걸 이제 복원한 걸 가지고 그 다음 발굴에 왔는데 우리 산불 선생님이 오셨단 말이죠. 흥분, 아까 말씀드린 그 흥분 잘하는 산불 선생님이 이걸 자꾸 덜덜덜 떨었습니다. 이 왕관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뜨릴까 싶어갖고 그 한민강 선생님이 그 큰 손을 갖고 밑에 이제 받치고 했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이게 발굴왕이라고 제가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요청을 해서 그거 했는데 그 일화가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국 고고학을 대표하는 두 분이 이거 한 점 때문에 엄청나게 흥분하고 했던 그 자료가 로만 글라스. 이제 일본의 유스미즈 같은 학자는 신라 가장 역사 발전 속도가 늦고 한반도의 한 기퉁기에 있는 신라가 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었느냐. 화랑 오개라든지 뭐 김유신 장군의 탁월한 전술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은 특이하게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로만 글라스를 가지고 있는 게 신라다, 경주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국제적 감각이 있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다음의 역사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로만 글라스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건데, 아마 이게 어떻게 들어왔느냐라고 봤을 때 이 토기들 보면은 요거 좀 특이하지요. 이 대각 축소요. 이 굿다리 접시의 다리를 축소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대각 축소형 꼭지, 요거 장령 꼭지입니다. 이른바 장령형 꼭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가 직선으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은 신라나 장령 지역의 특색이에요. 신라 문화의 특색입니다. 우리 가야건은 나중에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좀 짤룩하지요. 근데 직선이고 여기 사각형 문양이 배치되는 이것도 좀 비가야적입니다. 여기 장령형 토. 그래서 이런 유물을 봤을 때 일찍이 신라 영역하에 들어갔던, 그래서 진흥왕 첩경비가 창경이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신라 영역과 했던 창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낙동강만 넘으면 창녕은 우리 적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왔. 뭔가 이 다라구 왕들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선진 문물을 흡수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 과정에 창녕 쪽 토기도 들어오고 경주 본토, 이거는 경주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건 다 경주 본토에서 나오는. 여기 뭐 시래거리가 가야가도 있는데 여기 뭡니까 생선꼬리 이 편은 음영이라고 해서 이건 타원형이고 음이 색선이 꼬리같이 생긴 요것은 어디서 발견되든 일본 열도에서 발견돼도 이건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라 본토에서 왔다는 것은 다라국 집단이 선진문물인 신라 문화를 수용해서 더 한 단계 나아가려고 했던 노력의 산물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요게 이제 더 발달하면 이제 목광묘 요게 이제 4세기 5세기 4, 4분기 정도 되는데, 아까 가야 고분으로서는 내부 주체가 가장 큰, 지금까지 알려진 가야 고분 중에 내부 주체 안에 있는 이게 가장 규모가 큰 게 이겁니다. M35분이죠. 그 전체는 요게 이제 호석이라서 본분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복원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큰 고분은 아닌데 안에 있는 이것만은 가야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요 부분 보시죠. 요 일제시대 때 도구를 한번 썼습니다. 밝을 때 여기에서 일제 그 술병이 여기에서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도구를 하다가 뭐 술도 먹고 내가 이어놨. 그러니까 요거 파도 돌만 나오니까 포기를 한 거죠. 그 바로 옆에 이제 쫙 그대로 깔려갖고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뭐 유물이 깨진 채로 여기에는 엘크 종류인데 사슴이 2마리 이제 남아있는 거 뿔만 남아있었습니다만은 사슴을 통째로 2마리를 그 당시에 한반도에서는 이런 큰 엘크 종류는 서식을 못했대.
우리 농과대학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잡을 수 없는 동물이었다. 어딘가에서 아마 또 입수를 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왕이 지배자가 바닥에 깔았죠. 신분의 그 고하에 따라서 흙만 요렇게 그냥 고위에 관을 놓는 사람. 그 다음에 조금 신분이 높으면 돌을 깝니다. 돌을 깐 사람. 그 다음에 명신분이 높은 사람은 신라왕도 그렇고 김해 대성동, 동네 복천동 그 사람들은 철정리라고 하는 걸 택합니다. 철정리라고 하는 것은 중국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철의 소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으로 화폐처럼 물물 교환을 했던 수단이 쉽게 이야기하면 철책을 바닥에 깔고 누웠다라고 하면 난 엄청난 부자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조철부라고 하는 걸 바닥에 깔았습니다. 철부라고 하는 도끼인데 그 도끼 자루를 끼우는 고각적으로 공부라 그럽니다만 여기에 만들 때의 그게 그대로 안에 붙어 있는 나무를 꼽을 수 없는 그런 그 도끼인데 이걸 121개를 바닥에 쫙 깔았습니다. 그 위에 금기걸이 있고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게 나오죠. F자형 경판비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계통이 일본의 6세기대에 엄청나게 유행을 합니다. 그 최고로 빠른 형태가 M35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지역에 있는 발달된 이 제갈입니다. 제갈 옆에 이렇게 말의 뺨에 붙는 그 경판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가 나오고 이 물건은 유네스코 등재 전에 몇 년 전에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대영 박물관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말투구죠, 말투구. 이게 말투구도 옥정 부분에서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건데 안 나옵니다. 굉장히 드문 고분 발굴해도 이게 처음에 이제 실물로 발굴된 게 복춘동 고분이에요. 복춘동 10호분에서 이 말투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목이 되고 그 뒤에 대성동 고분에서도 몇 편들이 나오고 이랬는데 가장 지금까지 한 고분에서 우리 옥전에서 이게 4벌이 나왔습니다. 한 고분에서 말투가 가장 많이 나온 고분이 지금 옥전 고분입니다. 이거는 그 고구려 벽화고분에 공성도에 말탄 무장이 있는데 말 가복도 있고 말이 투구를 쓰고 있는데 바로 이 모양입니다. 고구려 문무 태어난 고구려라고 하는 건 한때 그 대륙을 호령했던 기병전단이지 않습니까? 그 문무를 받아들였던 이 가야문물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자료죠. 거기에 나온 게 이제 용봉문, 지금 우리 그 합천에 상당히 많은 상징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나올 때가 이제 88년 1월달에 발표할 때 이게 M35번입니다. 그 해가 88 올림픽이 이제 개최될 텐데, 그때가 용띠입니다, 용띠. 그때 당시에 MBC 어떤 기자가 약간 머리가 좋아가지고 용띠에 합천에서 용들이 콱 나왔다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서광이 비친다고 그래서 아주 주목을 받았던 그런 건데 여기 요거는 모항이고 여기 용봉 그 다음에 여기에도 다 용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용문들이 들어있고 엄청나게 그거 한 건데 이게 이제 중국 사회과학원에 있는 고고 연구소장들 이런 분들이
이게 중국 남조 문화가 이게 들어왔다 하는 근거가 바로 이건데, 우리가 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중국의 기록에 보면은 중국 황제가 의전회의를 하죠. 의전회의를 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이 의전회의를 하면 신하들이 이 양쪽으로 동반서반해서 서고 난 뒤에 여기 뭘 잡습니까? 이게 두 종류가 있는데 옆에 들어갈 때의 길을 만드는 게 하나 있고 길 없이 문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들어가는 이게 횡구입니다. 횡구. 옆으로 입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라부입니다. 신라부. 횡구식이죠. 여기에도 다 일제시대 때 도굴이 됐는데 마치 안에는 도굴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요거를 벽을 이용해서 요리로 관을 넣었죠. 관을 넣고 입구를 막은 겁니다. 근데 도굴이 안 됐는데도 유물이 없습니다. 이 무덤 자체가 신라 영향을 받은 거고, 6세기대에 법흥왕대에 신라가 중요한 법령을 내리는 게 순장을 금한다. 금순장령이 내립니다.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가 죽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남녀들을 억지로 죽여서 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배자가 저승에 가서라도 편하게 살아라. 물건을 왜 많이 였느냐, 무덤에. 아까 아무 쓸데없는 얘기고, 그런 물건들을 왜 많이 였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조상숭배입니다. 조상숭배. 그 단지 항아리 굽다리 없이 그 안에 지금 보면은 생선뼈도 나오고 조개 껍질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상을 우리가 지금도 제사 지내죠. 그런 마음으로 그 조상을 제사 지내는 게 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조령이 다 있어가지고 내가 죽었는데 후손이 잘 못 모시면 보고 기분이 나쁘면 해코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그걸 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사후세계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납니다. 눈이 감기고 땅속에 들어가면은 인간은 끝난다. 근데 너무 섭섭하지요. 나도 이제 곧 이제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만 섭섭하다. 더 연장하고 싶다. 연장하는 방법은 죽고 나도 내 혼이 다음 세계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계에 내 몸만 가면 안 되죠. 내가 여기에서 살면 모든 물건들이 다 있어야 다음 세계가 편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계도 현세처럼 이렇게 뭐 머리 아픈 일도 많고 안 좋은 시대도 있고 이래 갖고는 안 되죠. 다음 시대가 덜 평화롭고 지상낙원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거 때문에 이제 종교가 발달합니다. 종교가. 그래서 천국, 천당 이런 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사후세계, 다음에 조상숭배 이것 때문에 많은 물건을 넣어주고 사람도, 그러니까 일본서기 신공왕후 전설적인 여왕에 보면은 신공후가 죽자 따라 죽은 사람이 천유에 한 1000여 명 정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지 마라. 이 금순장령입니다. 아마 그때 내렸던 영중에 기록은 안 나옵니다만 아마 박장령이 같이 내렸을 것이다. 그 유물도 죽은 사람인데 유물 많이 였지 마라. 저거 토기들 힘들게 만들어갖고 무덤에 이어버리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다. 그래서 6세기 그 법흥왕대 이후에는 물론 뭐 불교의 그 화장도 영향을 줬겠습니다만은 일단 인지가 발달해서 순장도 금하고 유물도 박장으로, 그러니까 많이 넣는 걸 후장이라 그러고 유물을 거의 안 넣는 걸 박장이라 합니다. 그 무덤도 신라 영향이고 유물이 석점인가밖에 안 났습니다.
M4호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던 유물들이 철기, 토기 한 점, 통틀어서 한 석 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옆에 이제 전통을 고수하던 6호분에서는 이제 보관이 나왔죠. 이 출자형 한자로 출자처럼 생겼다 해서 요 밑에 대륜이 있고 요 꼽히는 거죠. 관에 이렇게 꼽히는 건데 이거는 어디서 나왔던 신락입니다. 출자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요렇게 옥천동이나 그 이병철 씨가 소장했던 거는 다 요렇게 가지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풀잎처럼 돼 있는데 요거는 출자형. 신라 유명한 금관들 있죠. 금관들. 보다 더 복잡하긴 하지만 전체에 보면 다 출자형입니다. 이게 옥천 M6호분에서 이게 석점 나왔죠. 석점. 그래서 그때 이게 나왔다고 해서 뭐 여기가 신라의 지배를 받았다 이런 건 아니고 신라가 이제 서서히 법포왕 이후에 강을 넘어서 가야지구로 진출해 오는데 그 과정에서 막 같이 들어왔던 유물이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이제 횡혈식 석실분이라고 하는 이 옥정고분의 마지막 고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도굴이 일제시대 때 도굴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주민들이 올라가서 열심히 부역했던 그래갖고 유물은 깡그리 없어졌는데 안에 있는 흙 속에서 나온 게 관정입니다. 관정. 요거 목관에 박히고 요거만 밖에 나오죠. 이 금동이기 때문에 마치 금처럼 보입니다. 이게 그 연판 장식이라고 하는 요것도 무령왕릉 목관에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갖고 이 귀걸이가 여기에서 여기 있는 게 요까지 내려옵니다. 그 요걸 전부 끼우고 여기 안에는 구슬이 들어있어요. 그 감옥기법이라든지 만드는 방법이 이거는 백제귀걸이입니다. 백제귀걸이.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백제 성왕대에 임나부흥회라고 하는 게 541년, 544년 두 번에 걸쳐서 열리는 여기에 다라구 왕이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들어왔던 그런 역사를 증명하는 이 고고학적 자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이건 완전히 백제 최고 지배자층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무덤이고 요때 그 오가동 벽화고 고령에서는 가야에는 없는 연꽃 문양이 그려진 벽화고문이 축조가 됩니다. 벽화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고구려 백제의 대표적인 무덤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있는 다라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은 어찌 됐느냐 모른다. 근데 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신라 아마 지방관이 파견됐던 무덤인데 그게 횡혈식 석실이라고 신라도 처음에 횡부식이다가 백제를 이제 하면서 가장 권위 있어 보이는 무덤이 횡혈식 고분입니다. 그래서 신라도 전부 횡혈식 고분으로 바꾸지요. 여러분들이 경주 가서 대릉원이라든지 오릉이라든지 이런 것들 평지에 있는 고분은 다 전형적인 적성 목각분입니다. 그러다가 바뀌는 게 태종 무열왕릉 있는 그쪽 언전이 김유신 무덤 있고 하는 그 언덕들이 바뀌는데 왕들이 바뀌는 게 남산 서록에 있는 삼릉이라든지 하는 그 무덤들은 다 횡이지. 그래서 그거는 파와의 유물이 없습니다. 얘는 입구만 찾으면 무령왕릉은 마찬가지죠. 입구만 찾으면 안에 물건이 맹하게 보이는 이런 건데 요게 입구고 안에 있는 이게 횡일식 석실인데 안이 이렇게 옆으로 넓은 이것은 신라 횡일식 석실의 특색입니다. 좀 교수님 일이 있어서 바빠서 가시는데 박수 한번. 예. 그래서 아마 이 신라 지배층이 마지막으로 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왔던 무덤이고, 이거는 요 있는 본 고문군에 저 떨어져서 저쪽에 이책 넘어가는 그 길 바로 옆에 저쪽에 있는 무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계유산적 가치가 도대체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중 고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역사상 날보도 부정할 수 있고 또 가야연물도 대표할 만한 그런 부분인데 도대체 이 중에 뭐가 유네스코 세계적으로 세계인들이 보존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문화재청 직원하고 영남에 있는 가야 고고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 결과 이 모든 가야의 지배층들은 활발하게 대외 교육을 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가야의 선두주자였던 김해 가락국이죠. 건강가야를 해상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낙동강하고 그 다음에 남해안에 있으면서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그래서 대성령 부분에는 외거도 들어와 있고 중국거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처럼 이 대외 교류, 하필이면 두랑리 고분 남은 거는 조금 예외적입니다만 나머지 지금 다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건강가야, 그 대성동 고분, 그 다음에 비화가야, 그 교동송악동 고분, 그 고령의 지산동 고분, 크게 보면 다 낙동강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환강이죠. 뭐 보면은 그 조금 내려가면은 낙동강입니다. 아라가야 난강강입니다. 또 조금 내려가면 낙동강이죠. 그러니까 큰 강을 이용을 하면서 가야 정치 세력들이 활발하게 대외 교류를 했던 독특한 문화다. 이게 가야 고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면서 물론 뭐 정치적으로 그 연맹체를 만들었던 좀 독특한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가 병립했던 것도 하나의 독특한 현상이지만, 특히나 우리 삼국시대 가야 고분, 백제 고분, 고구려 고분, 신라 고분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이 가야 고만의 독자적인 그런 현상은 대외 교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포인트로 해서 나머지들을 넣자. 그 현상이 이제 이게 조그만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만 배 모양 통이죠. 배 모양 통이. 재작년입니까? 현동고분이라고 하는 마산하고 가까운 마산인데 아라가야 토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아주 발달된 배 모양 토기가 2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동고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발굴 때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굴 때가 지금 한 40년 됐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전에 70년 전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은 다 100년 전에는 소금 실은 배가 바로 여기에 상책이 나루트까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용했던 배, 이런 걸 상징하는 대외 교육이 얼마든지 이 옥중고분 집단이 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죠. 도대체 여기 뭐 큰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다라국이 그렇게 화려한 유물을 보여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느냐. 대외 교육. 그 다음에 관문. 이 환강로 입구를 하면 저 그 창까지 이 강을 이용하는 모든 집단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김해 가야가 김해를 딱 막아버리면 낙동강 본류 쪽으로 올라가는 모든 가야 세력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 왔다 갔다 할 때 통행내.
그거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개성고문, 그창 개봉고문 만들었던 사람들이 뭐가 소금이니 뭐 과를 죽여 온다. 그냥 통과할 수 없죠. 여 집단에게 뭔가 바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이런 여기 창리고문도 마찬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영창고문을 만들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이걸 거쳐야 옥정고문의 이 관문을 쉽게 이야기하면 검문소죠. 검문소. 이걸 거쳐야만이 왔다 갈 수 있다. 그냥 못 거칩니다. 뭔가 반대의 건풀을 줘야 하는 그런 거죠. 이제 신라와의 교류. 아까 이야기했던 횡구식 석실, 출자의 모관, 로망글라스. 이건 다 신라 본토와 관계 있는 유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천에 있는 지금이야 이제 유네스코 등재돼서 주목도 받았지만 이거 되기 전에 어디 주목 받았습니까? 이 부분이 아주 시골에 그냥 한적한 이런 건데 이미 그때 벌써 1500년 전에 신라 왕경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백제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횡예식 석실, 그 다음에 무령왕릉 왕단에 박혀있던 똑같은, 그 다음에 요 김인문 허리띠 장식, 이런 것들은 다 백제가 이제 서울에 있던 백제하고 공주에 있던 백제하고 부여에 있던 백제인데, 이때는 공주에 있던 백제입니다. 그러니까 무령왕릉이 만들어졌던 중기백제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지금 공산성하고 송산리 고분이 있는 그 백제의 무덤 양식과 이 무덤 양식이 같습니다. 부여에 있는 능산리 고분은 이 무덤 양식이 아닙니다. 또 서울에 있었던 이런 시기의 백제 고분은 이런 시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공주에 있던 과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기성용 갑주입니다. 이 갑옷, 여기 목이 있고 여기 양쪽 어깨입니다. 갑옷이 완전히 한 번에 주저앉은 그런 것이죠. 이건 이제 이 고구려 기병들의 존재를 알려주는 아까 뭐 말투 뭐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야 안에서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가야. 요거는 삼각투창 고배지요. 뭐 많이는 나오지는 않는데 고령에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진주라든지 고성 근처에 가면 이 토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지역하고 그러니까 소야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이 토기는 아라가야 항안입니다. 그리고 쇠모양 장식이 달린 이 칠판 이기 같은 거는 옥정하고 함안에서만 다른 전 우리나라 가야고문에서는 안 나와요. 유일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아주 뭐 세상식도 없는 납작한 게 은평리고 순천에서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아마 옥정께 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건 함안토기는 없거든요. 순천에는 함안토기는 없습니다. 대가야 토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가야 연맹이었던 이 지역의 문화가 그리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비화가야 창명이죠. 이런 식으로 대외 멀리 떨어진 다른 그 신라라 백제 고구려뿐만 아니고 요 안에도 활발하게 집단까지 이 교류를 했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철판 갑옷이지요. 아까 기성용 갑옷은 이거는 몸에 딱 끼어가지고 몸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기병은 말을 타고 창하다가 한 위험하면 뭐 이렇게 그 몽고족들은 뭐 말 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러지요. 그런 식으로 몸이 활발해야 되는데 이 갑옷은 입으면 그리 안 됩니다. 이게 딱 굳어 있기 때문에 뻣뻣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갑옷은 보병, 아까 그 비늘 갑옷, 그거는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병들이 입는데 이 갑옷은 일본에서 아주 일찍 4세기부터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철판 갑옷은 많이 발견되고 있다가 412년 신계 고분이나 칠관 고분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고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비늘 갑옷하고 마구가 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412년, 그러니까 5세기 중엽 이후부터를 중기고분이라고 하죠. 그전에는 정기고분이라고 합니다. 정기고분의 특색은 이런 갑옷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기고분에 가게 되면 이제 마구하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들어갔던, 우리나라에서 전해준 물건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유행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임나일본부가 성립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갑옷을 입은 내병들이 4세기대에 건너와서 아까 이야기했던 동네 김해 여기에 있는 기병 집단 그걸 처부수하고 이겨야 된다 하는데 그 이야기는 성립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중국 멀리 아까 이야기했던 남조계의 아주 화려한 용몽문 환두대도라고 하는, 아시다시피 용문은 뭡니까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 문양이죠. 봉황은 제후를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늘 속으로 좀 바꾸면 안 되겠다. 우리 그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앞에 문양이 있죠. 무슨 문양입니까? 봉황이지요. 그거는 우리가 제국을 자처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 용문으로 좀 바꾸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볼 때마다 하는데, 이 문양은, 봉황. 이건 입을 벌리고 이제 용입니다. 용봉. 이것도 용봉. 여기는 없는데 여기에 이제 용문들이 많이 장식되어 있는 이런 화려한 칼은 당시에는 중국 남조에서 들어왔던 그런 관계에 있는 칼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야끼리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 안에서도 그렇고 또 동아시아 전체에서도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이 가야 문화의 특색이 세계에서 아주 특색 있는 주목할 만한 문화다.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던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그게 우리 옥정고분이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인물 때문에 그렇다. 자, 저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열강을 해주신 조영재 교수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